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밖에서 11월 6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미국 대선은 결국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제 99%입니다. 11월 5일에서 6일로 가는 자정이 된 이 시각 뉴욕타임스 상황판은 253대 214입니다. 이 선거인단 숫자죠. AP와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이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명 남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남은 주에서 모조리 이기는 단 하나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개표가 남은 조지아, 필라델피아, 네바다, 애리조나 중에 네바다와 애리조나는 바이든이 우세하고 조지아와 필라델피아는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의 표가 압도적이어서 바이든의 역전승이 예상됩니다. 이 바이든은 네바다 한 곳만 이겨도 이제 당선이 확정되죠. 애리조나의 경우 AP와 폭스뉴스가 바이든 승리를 선언했지만 CNN과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등은 미집계 우편 투표 등을 이유로 아직 승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승리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거죠.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백악관 인수준비 업무를 할 웹사이트 개설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최종적인 개표 결과가 나와야만 당선 선언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트럼프가 먼저 패배 승복 연설을 한 뒤에 바이든이 당선 자축 연설을 하는 게 관행인데 트럼프는 선거 당일 밤에 이미 때이른 승리 선언을 한 데다가 지금 소송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승복 연설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당선 선언은 아니지만 바이든은 델라웨어 웰밍턴에서 우리가 민주당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나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통치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또 트위터에 대통령 취임 첫날에 트럼프 정부가 탈퇴를 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당선자 행보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역시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상 최고라 할 만큼 양 진영이 치열하게 대결했습니다. 많은 언론은 트럼프의 편가르기 전략 때문으로 보고 있죠. 바이든이 얻은 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이미 7,100만 표가 되어 종전 기록인 2008년 버락 오바마 후보의 6,950만 표를 넘었습니다. 트럼프는 약 330만 표 적은 6,770만 표로서 미국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 당선자와 그리고 패배자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종전엔 4년 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287만 표 많은 6,590만 표를 얻고도 선거인단 선거에서 패배를 했죠. 그만큼 이번 대선은 치열했고 덕분에 1억 5,980만 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 66.8%로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위스콘신의 경우 1% 미만 표차가 나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바이든은 0.6% 차이로 트럼프를 이겼죠. 트럼프는 또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를 상대로 개표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용지 개봉 및 개표 과정을 참관하는 데 있어서 주법이 보장한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선거 후에 사흘뒤까지 우편 투표용지를 받는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방침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연방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두 지역 선거인단은 36명인데 미시간은 트럼프가 초반 역전한 뒤에 개표 중반까지는 여유있게 앞서갔지만 이후에 바이든 몰표가 쏟아지면서 다시 역전을 해서 개표 99%가 완료된 현재 바이든이 트럼프에 불과 1.1% 앞서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최대 경합지인데 89%까지 개표가 완료된 지금 현재 트럼프가 52.2%로 바이든을 3% 앞서지만 곧 역전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죠. 사실 승부는 이미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재역전극으로 바이든 승리가 이미 굳혀진 상태입니다. 그 무렵 승부에 민감한 세계 도박사들이 80%가 넘게 바이든 승리에 돈을 걸었죠. 트럼프가 트위터에 우편 투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게 뉴스가 됐습니다. 어젯밤 나는 민주당이 운영하거나 지배한 많은 핵심 주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그 뒤에 놀랄만한 투표용지 쓰레기 더미가 개표되면서 이 우위는 하나씩 마법처럼 매지컬리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편 투표는 바이든의 몰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승복하기 힘들었겠죠. 거의 트위터 글입니다. 어째서 매번 그들은 우편 투표 쓰레기 더미를 집계할 때마다 퍼센티지를 파괴시킬까? 우편 투표가 개표될 때마다 자기는 쭉쭉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음모론을 제기하는 글을 리트윗하면서 이건 무엇일까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날 첫째, 셋째 트윗은 부적절한 콘텐츠로 경고 딱지가 붙었는데 트럼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이든의 표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의 모든 곳에서 찾고 있다. 그렇게 보였겠죠. 결국 러스트벨트를 다시 잃은 것이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이번 미국 대선 의외의 패배자 2명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400대 부자에서 64조 원이나 되는 재산으로 8위에 오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입니다. 그는 작년 11월 뒤늦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 5,900억 원을 TV와 유튜브 광고에 쏟아부었지만 첫 번째 TV 토론에서 혹평을 받고 물러났죠. 그 뒤 블룸버그는 바이든 당선을 위해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3개 경합주에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지역은 모두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그는 킹메이커가 아니라 의리광대였다. 또 한 사람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예상보다 하원에서 적은 성과를 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2019년 하원 의장직 연임을 할 때에도 세대교체 요구를 받았죠. 그 당시 2023년 이후에는 의장직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3선 연임의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앞으로 2년은 연방의원으로서도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은 민주당의 하원 축소가 낸시 펠로시가 앞장을 쓴 정책 변화로 인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로 몰릴 정도로 당이 이념적으로 이동한 것을 폐인으로 보는 것이죠. 어떻든 이틀 전 미국 대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 곳은 우리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 정부는 트럼프의 재선을 학수고대했겠죠.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부터 일정을 비우고 개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8일로 예정된 방미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하는군요. 최종근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미국 대선 태스크포스가 있다고 하는군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미 전략, 대북 전략은 전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됐으니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상반된 접근 방법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인식부터 너무 달랐죠. 다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김정은을 폭력배, 서거라고 불렀습니다. 청와대가 트럼프의 당선을 노심초사 기대했던 건 남북 문제 때문이죠.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북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자연히 남북 협상도 진척을 이룰 거라는 기대를 한 겁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패배가 기정사실화되자 대선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낼 것이라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다만 서훈 안보실장만 이틀 전 국정감사에서 외교적 관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상통화도 있고 축하 메시지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정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틀 전 4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주최자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한 겁니다. 살인자 말입니다. 팔을 나선 방역 실패 원인을 광화문 집회에 미룬 거죠.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은 말입니다. 잠복기가 4일에서 2주라고 했는데 8월 15일 이후 확진자가 대거 는 것은 정부가 8.15 전에 뿌린 소비 쿠폰이 더 큰 원인이 아닌가요? 어쨌든 그는 국회에서 사망자가 7명 이상이라면서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야당 박대출 의원이 재인산성이라고 불린 차벽 사진을 보이며 소름이 돋는다고 하자 나온 말입니다. TV 화면을 보니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옹호하는 거냐고 거꾸로 따지고 있더군요. 민주당 의원들도 도둑놈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이 도둑놈? 그래서 노영민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 방송 많이 보셨겠죠? 박대출 의원이 에버랜드 놀러 가신 분들도
민노총 집회에 간 사람도 살인자란 말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거기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살인자, 이 공식 석상에서 나온 공직자의 말입니다. 이건 사과했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곽상도 의원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사람들도 살인자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논리가 경강부에 같다. 광화문 집회는 불법이지 않느냐. 경강부회. 누가 먼저 경강부회를 한 것일까요? 참 어렵게 비서실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장관은 홍두삼이 장관이 됐습니다. 용두삼이가 아닌 홍두삼이입니다. 좌우지간 뱀이 되어버렸으니 언론이 홍 장관을 제대로 모욕했습니다. 장관 사표 던진 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으니 그런 명칭을 언론이 붙인 겁니다. 홍 장관은 장관직을 4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4일 오전 국회 예결위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서 인사권자의 뜻이 발표됐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날만 하더라도 자신의 사표를 문 대통령에 반려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도 듣지 못했다며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방방 뜨다가 입장을 바꾼 거죠.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계속 일하겠다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은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 쇼라고 생각한다고 공격을 하자 이 홍 장관은 진심을 담아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정치 쇼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받았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에서 쇼라고 그랬죠. 그 좋은 장관 자리를 놓고 그런 생쇼를 했으니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죠. 그런데 홍 장관은 어차피 2주간 집에서 쉬게 됐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빈소에 간 기자가 확진자가 되는 바람에 홍 장관 외에도 빈소에 간 산업부 장관,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이 모두 자가격리로 집도하게 생겼습니다. 자, 조국의 처 정경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입니다. 벌금 9억도 함께 구형됐고 그리고 1억 6천만 원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혐의가 확인되는 범죄 사실만 기소했다고 밝혔죠. 검찰이 논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기소된 범죄들의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용인하거나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암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 대한 논고 내용입니다. 이 정경심은 검사를 여러 차례 노려보다가 7년 구형량이 나오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한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용인되는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정경심처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국처럼 자식에게 가짜 인턴십 증명서를 만들어주거나 특도 아닌 의학논문 제1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논거가 추상 같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좋은 직업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인데 피고인은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의성의 특권을 통해 이루려고 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추미애 장관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연일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총장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주머니 돈처럼 썼다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출마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말까지 나왔죠. 언론사 사주를 만나 대통령 출마를 할 테이니 잘 좀 써달라면서 밥을 사주는 데 썼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만난 사실은 밝혀졌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면 밥값은 누가 냈을까요? 국회의원이 공식회의에서 이런 식의 공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검에만 이런 제도적 허점이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이 유상범 의원은 특활비가 중앙지검에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서더군요. 그렇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일을 진실처럼 국회에서 발언한 지 1시간이 안 돼 이런 말을 한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윤 총장에게 할 수 있는 공격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심지어 검찰 처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공격했습니다. 마치 일선 검사처럼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그녀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권력형 비리라기엔 어처구니 없다. 울산시장 선거개 위혹 사건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원전 울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압수수색을 두고는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하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자신이 검찰총장을 하지 그랬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된 데 대해서는 독직 폭행죄에 대해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공개되지 않은 정진웅 공소장을 읽기조차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처분에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컨대 김학의 전 차관이 끝내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간 것을 예로 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유착에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 검찰 반대말이 면찰입니까?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오만함도 여전하더군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전날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되새겨보라고 하자 추 장관이 한 답이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 빠졌네요. 자, 이 오만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녀가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공개 저격한 페이스북 글로 인해 300명 넘는 일선 검사들이 반발을 한 데 대해서도 아주 당당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쓴 것이다. 자성을 촉구하고 싶다. 아마 평검사들이 이 말을 들으면 또 펄쩍 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치적 지도자들은 부정적 본보기에 들 때가 많습니다. 다른 유명인들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특히 그런 것은 말과 행동에 같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누구든 말은 공정정의를 찾으면서 막상 자신과 자신 가족의 일은 그 반대로 불공정과 부정의를 행한다면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를 탄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공인이고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조국의 처 정경심의 결심 공판 뉴스를 들으면서 다시 이 말을 생각합니다. 누구든 명성만큼 추악하다. 추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